나는 새벽 4시면 눈이 저절로 떠난다. 잠이 적어서가 아니라 이미 몸이 그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배워버렸기 때문이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그 새벽 시간만큼은 내가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얇은 점퍼를 걸치고 현관문 앞에 세워둔 낡은 자전거에 신문 가방을 실었다. 무거운 배달 가방은 어깨뼈를 눌러 아프지만 이마저도 내게는 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책임 같은 거였다. 한 달만 더 버티면 전기세도 밀린 거 다 갚을 수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차갑고 투명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동네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가로등 아래로 하얀 숨이 피어올랐다. 이 시간에는 사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서 더 선명하게 들리는 소리들도 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가끔은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인기척까지. 신문을 몇 집 배달하고 내가 자주 지나는 작은 언덕길을 넘어가던 중이었다. 그 길은 오래전 버려진 양계장이 있는 곳으로 새벽마다 안개가 자주 끼어 언제나 음산한 분위기였다. 아내가 생전에는 당신 거긴 그냥 돌아가요. 느낌이 안 좋대잖아. 라고 잔소리를 했지만 나는 늘 이 길을 택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그 길을 지나려던 순간이었다. 슥! 풀숲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와는 다른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페달을 밟던 발을 멈추었다. 여기 누가 있나? 당연히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인기척은 확실했다. 짧고 날카로운 마치 작은 동물이 벗어나려고 버둥거리는 소리처럼. 나는 자전거를 세우고 천천히 풀숲 쪽으로 다가갔다. 정말 작고 평범한 그저 지나칠 수도 있었던 풀숲이었다. 그런데 풀 사이에 하얀 비닐봉투가 살짝 드러나 있었다. 겉면은 축축했고 누군가 급히 던진 듯 구겨져 있었다.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 시간에 누가 이런 걸 여기에. 손전등을 켜고 비닐봉투를 비췄다. 그리고 순간 심장이 잠시 멎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봉투 안쪽에서 뭔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설마 동물인가? 하지만 그 움직임은 너무 규칙적이었다. 가끔씩 천천히 아주 작게 움직이는 모습, 마치 의식이 있는 생명체처럼. 손전등 빛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인 것은 하얀 천 조각, 작은 손, 그리고 아주 약한 떨림. 나는 숨을 삼켰다. 아기, 설마. 머리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투 구석을 펼쳤다. 안은 습하고 차가웠고 천조각 아래로 작은 움직임이 더 명확히 느껴졌다. 아기였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갓 태어난 듯한 아기. 피부는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차가웠다.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떤 미친놈이 누군가 일부러 이 외진 새벽 시간에 이산길 풀숲에 아기를 버리고 간 것이다. 두려움, 분노, 충격.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나는 재빨리 아기를 조심조심 안아 올렸다. 작은 몸이 내 손에 닿는 순간 아기는 약하게 움츠렸다. 울 힘조차 없는 것처럼. 괜찮아, 괜찮다, 이 아저씨가 데려갈게.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으로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왜 하필 내가 지나는 이 길에, 왜 새벽 4시, 왜 이렇게 눈에 띄는 곳에 버렸을까? 설마 누가 내가 이 길을 다니는 걸 알고 일부러 둔 건 아닐까?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안개 때문에 시야는 흐렸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탁! 나는 움찔하며 몸을 돌렸다. 하지만 안개 뒤쪽으로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누가 있었던 건가?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 나는 아기를 안은 채 조심스레 주변을 다시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때였다. 바람결을 따라 누군가 속삭이듯 낮게 던진 말이 들렸다. 찾았겠지? 이제 시작이야. 나는 얼어붙었다.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어디서 들려온 건지 위, 아래, 좌우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아기를 품에 더 꼭 안았다. 이건 단순한 유기가 아니다. 새벽길은 묘하게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오늘 내가 발견한 이 아기, 그리고 방금 들린 그 목소리,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가슴 깊숙이 느끼는 순간이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오르막길을 내려오는데 내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다. 한겨울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등줄기에는 땀이 흘렀다. 나는 자전거 바구니에 아기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가방 안에 낡은 담요로 몸을 감싸주었다. 작고 약한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공중으로 붕 떠 있는 것 같았다. 조금만 참아라. 금방 따뜻한 데로 가자. 내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감각이 없었다. 자전거를 끌며 집으로 향하는 길. 가는 동안에도 나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가 아니라 아까 들렸던 그 목소리가 머릿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다. 찾았겠지? 이제 시작이야. 누가 한 말일까? 왜 하필? 내가 지나가는 길에, 내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내가 발견할 수밖에 없는 시간에 아기를 버려두었을까?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골목 끝 가로등 밑에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잠시 서 있는 게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자마자 아기를 감싸 안고 몸을 돌렸다. 저 사람 누구지? 다시 돌아보니 남자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아무 소리도 아무 발자국도 남기지 않았다.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에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은 새벽 특유의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전등을 켜지 않은 채 아기를 조심스레 거실 소파 위로 옮겼다. 담요를 벗기자 아기의 손이 작게 움찔거렸다. 어휴, 어떤 인간이 이렇게 약한 생명을. 나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기 옆 비닐봉투 모서리에서 뭔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얀 천과 함께 작은 종이 조각이 한 장 나왔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누르며 그 종이를 펼쳤다. 글씨는 급하게 적힌 듯 휘갈겨져 있었고 내용은 짧았다. 이 아이는 당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숨이 멎을 듯 했다. 나랑? 말도 안 된다. 아기를 처음 본 게 오늘인데 어떻게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건가? 나는 다시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뒤쪽에 작은 글씨로 두 번째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잊었다고 생각하는 그날의 일 이제 돌려받으세요. 심장이 한번 쿵 하고 울렸다. 그날? 무슨 그날? 20년 전. 나 자신도 되짚기 싫어. 기억 속에 묻어둔 어떤 일이 순간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렇지만 그 사건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절대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는 종이를 손에서 떨어뜨렸다. 누구야?
누가 이런 짓을.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지익 하고 누군가 창틀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거실 커튼을 살짝 들추어 밖을 내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저 가로등 하나가 흔들리고 있을 뿐. 하지만 이상했다. 그 흔들림이 바람 때문이라기엔 너무 일정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전에 그 아래에 서 있었던 것처럼. 나는 다시 커튼을 내려놓고 문 단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망할 놈들.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아기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작고 여린 숨결, 차갑게 식어가는 손끝. 이 아기가 누군가의 복수의 도구가 된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복수의 대상이 나라면?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결심하듯 말했다. 일단 병원부터 가자. 어떻게든 살려야지. 코트를 다시 걸치고 아기를 품에 안은 채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 탁! 문틈 사이로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너무 조용하게 놓여 있어서 바로 앞에 있었는데도 알아채지 못했다. 나는 봉투를 주워들었다. 봉투 앞면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안에 있는 종이를 꺼냈다. 거기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병원에 가지 마라. 그러면 당신도 죽는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건 단순한 아기 유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정확히 지켜보고 있으며 내 행동 하나하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나는 아기를 더 꽉 안았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거냐? 아기 울음 대신 새벽의 정막만이 방 안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정막 속에서 한 가지 확신만이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자리 잡았다. 누군가 나를 향해 던지는 경고가 시작됐다. 병원에 가지 마라. 그러면 당신도 죽는다.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안의 모든 감각이 얼어붙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소나기에 힘이 꽉 들어갔다. 아기는 약하게 움직였지만 울음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대로 시간을 끌면 아기가 위험하다는 건 분명했다. 하지만 편지에 적힌 위협도 가볍게 넘길 게 아니었다. 지금 이 집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그 생각만으로 등골에 차가운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나는 현관을 등지고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다. 몸은 떨렸고 마치 내 외부가 아닌 내부부터 천천히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일단 아기 상태부터 확인하자. 아기의 몸은 작고 가벼웠다. 하지만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느껴졌다. 이대로는 안 돼.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듯 계속해서 무언가를 떠올리려고 애썼다. 그때 거실 선반 위 구급함이 눈에 띄었다. 나는 급히 구급함을 열어 체온 유지를 위한 핫팩과 거즈를 꺼냈다. 이 정도로는 버티기 힘들겠지만 나는 핫팩을 천으로 감싸 아기 옆에 조심스럽게 두었다. 다행히 아기의 손가락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진 듯 살짝 움찔거렸다. 그래, 살아야지. 반드시 살려야지. 나는 아기의 손을 붙잡으며 꾹 다짐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가진 이런 응급조치는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 아기가 살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필요했다. 그러나 병원에 가면 편지를 남긴 자들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었다. 그때 창문 밖에서 딱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온몸이 굳었다. 마치
누군가 작게 돌을 던진 소리처럼 들렸다. 커튼 틈을 아주 조금 열었다. 그러나 골목 끝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창문을 닫았다. 아무래도 경찰을 불러야 하나. 하지만 머릿속에서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경찰을 불러도 그들이 당신보다 먼저 움직인다. 누가 그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선택도 쉽게 할 수 없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혹시 계세요? 문 열어봐요, 장 노인장.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진수인가?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이웃집 아들 진수였다. 30대 중반쯤 된 청년으로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 집에 심부름을 자주 와주던 착한 녀석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쉽게 문을 열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나는 문 앞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수냐? 네, 저예요. 어제 배달하면서 신문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하셔서 새로 챙겨왔어요. 그리고 새벽에 좀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당황했다. 새벽에 이상한 소리. 설마 그 남자들이? 아, 그냥 뭐 떨어진 거야. 별일 아니다. 진수는 문 밖에서 조금 더 서성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 노인장, 혹시 문 앞에 사람이 서 있던 거 보셨어요? 나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 제가 방금 오는데 노인장 집 앞 골목에서 검은 코트 입은 남자가 한참을 서 있다가 제가 가까이 가니까 도망치듯 가버리더라고요. 나는 순간 뒤에서 식은땀이 쏟아졌다. 검은 코트? 네. 근데 자세히는 못 봤어요. 얼굴은 가리고 있었고 그 말은 내 머릿속에서 아주 날카롭게 꽂혔다. 그 남자다. 아까 내가 본 그 남자. 아기가 있는 집 앞까지 와 있었다는 건 이미 그들이 내 모든 행동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진수에게 억지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수야,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가라. 새벽에 돌아다니지 말고. 네, 알겠어요. 근데 정말 괜찮으신 거 맞죠? 응,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진수는 잠시 더 서성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되돌아갔다. 문 너머에서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나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아기를 안았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작게 숨쉬는 모습이 더 위태롭게 느껴졌다. 나는 다시 종이를 펼치며 말했다. 병원에 가지 말라. 나도 죽는다고 했지. 위협이었다. 명백한 위협. 그러나 아기는 지금 이대로면 죽는다. 나는 두 손을 꽉 쥐며 결심했다. 어떻게든 병원까지 데려간다.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다면 내가 병원으로 가는 것도 지켜볼 것이다. 하지만 그게 뭐든 간에 아기를 살리는 게 먼저였다. 나는 코트를 다시 걸치며 부드럽게 아기를 안았다. 그리고 현관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던 순간 문 아래 틈으로 또 다른 종이 조각이 슬며시 밀려 들어왔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단 한 단어만 적혀 있었다. 가지마. 나는 종이를 쥔 손을 떨림이 멈출 만큼 꽉 틀어쥐었다. 그럴수록 더 가야지.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집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 바람 사이로 멀리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듯한 서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턱을 굳게 다물고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아기를 품에 안고 문을 나서는 순간 새벽 공기가 뺨을 때리듯 아프게 스쳤다. 아기는 내 품에서 작은 숨을 내쉬고 있었지만 그 숨 하나하나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조금만 버티거라. 금방 병원 간다. 나는 조심스레 현관을 잠그고 천천히 골목길로 나섰다. 혹시 누군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까봐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골목길은 고요했다. 가로등 아래 하얀 김이 올라올 뿐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아기를 품에 꼭 안은 채 발걸음을 내디뎠다. 원래라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빠르지만 지금 상황에서 도망치듯 페달을 밟으면 더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일부러 걸어서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 쪽으로 향했다. 병원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하지만 그 15분이 오늘따라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큰 길 끝이 보일 즈음 어둠 속에서 검은 실루엣 하나가 슬쩍 몸을 숨기는 게 보였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또 저 남자다. 두 번째다.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이 그저 나를 지켜보고 있는 존재. 더 멀어지면 사라지고 가까이 가면 피한다. 기다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혹은 내 반응을 확인하는 것처럼. 대체 왜 나야? 나는 황급히 큰 길 쪽으로 몸을 돌려 걸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남자는 또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어둠 속으로 스며든 것처럼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더 빠른 걸음으로 병원을 향했다. 그때였다. 아기가 갑자기 작게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미약한 소리였지만 분명한 신호였다. 어휴, 버텨라 버텨. 나는 한 손으로 아기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하지만 아기의 몸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아무래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 혹은 동네 의원, 누구라도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했다. 내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광수,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녀의 감기부터 마지막 입원까지 모두 돌봐줬던 주치의이자 나와도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같은 사람. 그라면 지금 이런 상황을 말해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먼저 아기를 살리는 데 집중해 줄 것이다. 나는 병원 대신 광수의 개인 병원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병원보다 가까워 1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였다. 작은 골목을 지나 광수의 병원 간판이 보일 즈음이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차량 전조등이 갑자기 켜졌다. 나는 눈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다. 뭐야? 그 차는 아무 소리도 없이 서 있다가 전조등을 갑자기 밝힌 것이다. 내가 멈춰서자 차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아기를 품에 더 꽉 안았다. 설마 나를 따라온 건가? 내가 생각을 마치기 전에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뭐야, 뭐 하는 거야? 차는 점점 속도를 올렸다. 나는 뒤로 물러서다가 아기를 떨어뜨릴까봐 골목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 순간 차가 갑자기 경적을 울리며 쾅 하고 앞바퀴를 턱에 걸쳐 세웠다. 나는 그 충격에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다. 운전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다. 그러나 창문 너머는 캄캄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까지 말랬지. 나는 숨이 멎었다. 멈춰야 한다는 걸까? 정말 까지 말아야 한다는 걸까?
하지만 내 품속의 아기가 작게 신음을 흘렸다. 나는 이를 꽉 물었다. 비켜. 그 목소리는 예상보다 단단하고 단호하게 흘러나왔다. 차 안의 사람은 웃는 듯한 숨을 내쉬는 소리를 내더니 천천히 차를 뒤로 빼기 시작했다. 그리고 광수병원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심장은 고막을 찢을 듯 뛰었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광수의 병원 문을 강하게 두드렸다. 광수야, 광수야, 문 좀 열어라. 급한 일이야. 잠시 뒤 안에서 불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아니, 이 새벽에 웬일이야, 장형님? 광수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문을 열다가 내 품에 있는 아기를 보자 바로 표정이 굳었다. 아기는 누구야? 왜 이런 상태지? 나는 말문이 막혔지만 한 문장만 겨우 짜냈다. 설명할 시간 없어. 일단 이 아이 먼저 살려줘. 광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들어와. 지금 바로 보자. 그 순간 멀리서 또다시 차량 전조등이 한번 깜빡이며 사라졌다. 나는 몸을 움찔하며 뒤돌아봤다. 광수가 물었다. 왜 그래? 뭘 본 거야? 나는 짧게 대답했다. 광수야, 이 아이가 그냥 버려진 게 아니다. 누군가 날 노리고 있어. 광수의 병원 안은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지금만큼은 그 어떤 큰 병원보다 안전해 보였다. 광수는 서둘러 진료실 불을 켜고 아기를 데려가 작은 침상에 눕혔다. 푸석한 머리를 한 손으로 쓸어 올리며 차가운 청진기를 들었다. 장형님, 담요 좀 더 주세요. 나는 옆 선반에서 작은 담요를 찾아 광수에게 건넸다. 광수는 재빠르게 아기를 감싸고 청진기를 대며 집중했다. 잠시 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체온이 너무 낮아. 혈색도 안 좋고 호흡이 약해. 이건 그냥 감기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나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그럼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거지? 광수는 잠시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의사로서의 책임감과 친구로서의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다. 장형님, 정확히 무슨 일이야? 왜 이 아이가 이런 상태로 형님한테 온 거야?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오늘 새벽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풀숲에서 아기를 발견한 일, 비닐봉투에 함께 있던 쪽지, 당신과 관련 있다는 경고, 그리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협박. 광수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장형님, 이건 그냥 유기 사건이 아니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누군가 날 노리고 있어. 광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병원에 안 가면 이 아이는 위험해. 너도 알잖아. 체온이 떨어지는 건 심각한 신호야. 게다가 이렇게 작은 아이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살아날 확률이 낮아진다. 시간이 많이 없어.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런데 광수가 갑자기 물었다. 장형님, 혹시 20년 전 일 때문 아니야? 나는 온몸이 굳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광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형님이 나한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형님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몇 달 만에 돌아와서는 말도 안 되는 표정으로 밤마다 술에 취해 있던 거 기억해. 나는 숨을 참듯 말했다. 광수야, 그 일은 말하고 싶지 않다. 말하기 싫은 건 알아. 그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형님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야. 이건 형님 과거랑 관련 있어. 지금 누가 형님을 노리고 있는 거야. 나는 눈을 감았다. 20년 전이었다. 아내와 딸에게 평생 말하지 못한 일. 광수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혹시 그때 형님이 엮였던 그 인간들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니야? 나는 손을 떨며 말했다. 광수야,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이었다. 광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아기의 가쁜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리고 광수가 조용히 물었다. 장형님, 그때 누군가 다쳤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 입술이 굳어지는 걸 본 광수는 이미 모든 걸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구나. 광수는 다시 아기를 내려다봤다. 이 아이, 형님 과거랑 관계 있는 게 분명해. 나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슨 뜻이야? 이런 경고 방식. 그리고 당신과 관련 있다. 형님이 옛날에 말없이 사라진 기간. 이 모든 게 단순한 유기 사건일 리가 없어. 광수는 조용히 덧붙였다. 형님, 혹시 그 아이, 그때 그 사건에 연루된 누군가의. 나는 큰 소리로 그를 막았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런 그럴 리는.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광수는 아주 조심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장형님, 당신 그 아이의 아버지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 자리에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20년 전 일, 잘못된 선택, 돌아갈 수 없는 과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야. 그 아이는 아닐 거야. 그럴 리는. 그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또다시 섬광 같은 빛이 번쩍였다. 두 사람 모두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차량 전조등이었다. 그리고 병원 창문 바로 앞을 지나가며 천천히 멈췄다. 아까 나를 따라온 바로 그 차였다. 광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저 차 처음 보는 차인데? 나는 이가 갈릴 정도로 숨을 내쉬었다. 광수야, 그놈들 벌써 여기까지 왔다. 그 순간 진료실 조명이 갑자기 지지직하며 깜빡였다. 광수가 놀라 아기를 품에 안으며 물었다. 장형님,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야? 나는 창문 밖 어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20년 전에 내가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 순간 차 안에서 검은 코트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우리 병원 창문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등골이 얼어붙었다. 광수야, 이제 진짜 시작된 것 같다. 창밖에 검은 코트 남자가 병원 창문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순간 내 온몸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광수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숨을 크게 삼켰다. 장형님, 저 사람, 형님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해. 그리고 나도 저놈을 어디선가 본 적 있다. 광수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형님, 설마 20년 전 그 일에 관련된. 나는 손을 들어 광수의 말을 끊었다. 그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놈이 우리 병원 안의 소리까지 듣고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조금 들추어 밖을 내다봤다. 남자는 창문 앞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고개는 살짝 숙인 채 눈동자만 위로 올려 창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내가 널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그때 병원 안의 불이 또다시 지직하고 깜빡였다. 광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기 설비가 고장 난 것 같지 않은데.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그 순간 검은 코트 남자가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미소였다. 그러나 웃음이 아닌 마치 피를 빨아먹기 직전이 짐승의 미소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주 느린 그러나 명확한 동작으로 손가락을 들어 나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 손가락이 아기를 품은 광수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아기까지? 광수 또한 얼굴이 창백해졌다. 장형님, 저놈, 이 아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맞아. 이 아이의 정체, 내 과거와 관련 있다고 했지. 광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그 20년 전 일, 내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는 말해줘야 해. 나는 침을 삼켰다. 뭐지? 광수는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건, 혹시 형님이 누군가를 다치게 한 일인가요? 아니면 누가 형님에게 원한을 가질 정도로 큰 사건이었나요? 나는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2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단어를 입술 끝으로 꺼냈다. 그놈들의 돈을 건드렸어. 광수가 놀라 입술을 떨었다. 형님, 어떻게 그런...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아내가 아팠다. 그 사람들한테 손을 빌리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그때는 그 선택 말고는 살릴 방법이 없었어. 광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갚지 못했겠죠? 나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내가 사라졌던 3개월 동안 그놈들에게 잡혀서 고통받았어.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어떻게든 빠져나왔지. 광수는 숨을 삼켰다. 형님, 그 사람들이라면 그냥 돈 문제로 끝날 인간들이 아니에요.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알아. 그래서 더 두려운 거야. 아기가 다시 작게 칭얼거렸다. 광수는 재빨리 아기를 눕히며 말했다. 장 형님, 이 아이 상태 안 좋습니다. 체온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광수는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 형님, 그놈들이 병원에 오면 안 된다고 협박한 건 아마 그곳이 감시가 어려운 공간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광수병원처럼 작은 곳은 감시가 너무 쉽잖아요. 출입문 하나, 창문 둘, 내부 움직임도 바로 보이고.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광수가 이어 말했다. 하지만 큰 병원은 달라요. 사람 많고 동선 많고 CCTV 많고 그들이 움직이기 더 어렵죠.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거냐? 광수는 단호히 말했다. 네. 이 아이는 지금 당장 큰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 상태면 10분, 20분 차이로 페이트 2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가자. 광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를 다시 꼼꼼하게 감싸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밖에서 쾅 하는 거대한 충격음이 들렸다. 두 사람 모두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밖에 검은 코트 남자가 병원 창문 바로 앞에 주먹을 강하게 부딪힌 것이었다. 유리는 미세하게 금이 갔다.
광수가 두 눈을 부릅떴다. 미친. 저놈 병원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나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 숨이 멎었다. 광수야. 네. 저놈. 20년 전에 날 죽이려고 했던 놈이야. 광수의 손이 떨렸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광수야. 아기 데리고 뒷문으로 나가. 나는 여기서. 그러나 광수가 내 말을 끊었다. 안 돼. 둘 다 죽을 거예요. 그 순간 창문 유리가 지직 하며 더 크게 금이 갔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구나. 남자는 창문 너머로 나를 바라보며 입모양만 천천히 움직였다. 다시 돌려받을 시간이다. 나는 숨을 삼켰다. 광수가 절규하듯 말했다. 장 형님, 움직여야 합니다. 나는 아기를 다시 품에 안으며 결심했다. 그래, 도망치지 않는다. 그리고 광수를 향해 말했다. 지금 당장 큰 병원으로 간다. 창문 밖에서 금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20년 전의 죄와 원한이 완전히 다시 깨어난 것이다. 창문이 금 가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광수와 나는 아기를 품은 채 정신없이 뒷문 밖으로 뛰쳐나왔다. 새벽의 공기는 더욱 차가웠고 몸을 파고드는 바람에 아기는 약하게 몸을 움찔거렸다. 광수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장 형님, 큰 병원까지 뛰려면 최소 78분은 걸립니다. 나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전해주기 위해 몸으로 감싸 안았다. 광수야, 그놈이 뒤따라올 수도 있다. 조심하고. 광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앞서 뛰기 시작했다. 우리는 좁은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향했다. 하지만 몇 걸음 뛰지 않았을 때 뒤쪽 골목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피익. 나는 뒤돌아보았다. 검은 코트의 남자가 타고 있던 차가 골목을 빠져나와 우리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었다. 광수가 절규하듯 말했다. 형님, 뛰어. 우리는 숨을 몰아쉬며 골목 사이로 몸을 던지듯 달렸다. 아기의 작은 몸은 내 가슴에 파묻혀 있었고 나는 그의 체온을 지키기 위해 한 손으로 품을 더 꽉 조였다. 심장은 고막을 찢을 듯 뛰었고 2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전신을 감싸기 시작했다. 20년 전, 그날 밤, 나는 어둠 속 창고에서 그놈들과 마주했다.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했다. 그들은 나를 도살장 끌려가는 짐승처럼 붙잡아 가두었다. 그리고 그들의 보스라고 불리던 남자, 지금 창문을 깨려 했던 그 검은 코트의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내 기억 속에 아직도 저렇게 선명했다. 광수야. 내 소리에 광수가 뒤를 돌아봤다. 뭐예요? 저놈.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던 놈이야. 광수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형님, 그럼 이건 형님만을 겨냥한 완전한 복수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달리며 대답했다. 그렇다. 그리고 이번엔 나만 아니라 이 아이까지 얽혔어. 광수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근데 이 아이 정말 형님 과거하고 관련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그때 그 악몽 같은 3개월 동안 그 조직에게 잡혀 있을 때 그들이 한 말, 내 인생은 우리가 정한다.
너는 이제 우리한테서 벗어날 수 없어. 그 조직에는 누군가의 아이를 빼돌리고 자료를 조작하고 사람을 사라지게 만드는 온갖 더러운 일들이 난무했다. 그리고 그 보스, 지금 우리를 쫓는 그 남자는 그 조직에서 사람의 삶을 뒤엎는 걸 즐기는 놈으로 유명했다. 그런 그가 20년이 지난 지금 아기를 내 앞에 두고 이런 짓을 벌인 것이라면 그 뒤에는 더 끔찍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큰 길로 나가는 골목 끝을 돌았다. 병원까지는 이제 300m 남짓. 그러나 큰 길로 나서자마자 우리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앞에 검은 코트 남자를 태운 차량과 똑같은 모델이 검은 SUV 2대가 서 있었다. 광수가 숨을 삼켰다. 형님, 저놈들 벌써 포위하고 있어요. 나는 아기를 더욱 품었다. 차량들 사이에서 서서히 한 남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그림자 같은 존재감으로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다. 조금씩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순간 숨이 멎을 듯했다. 너 죽은 줄 알았는데. 그는 20년 전 그 조직의 오른팔이자 나를 직접 고문했던 인간이었다. 광수가 낮게 물었다. 형님, 저놈 누구예요? 나는 침을 삼켰다. 이놈, 백도식이다. 백도식은 광수와 나를 보며 입꼬리를 살며시 올렸다. 오랜만이네 장태수.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백도식은 계속 다가오며 말했다. 도망도 안 갔네. 예전이랑 다르게 이번엔 꽤 용감한 척을 하네. 그의 눈이 내 품에 있는 아기로 향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내가 찾을 줄 알았다. 나는 얼굴이 굳었다. 이 아이, 대체 뭐냐? 왜 나한테? 백도식이 내 말을 끊었다. 미안하지만 태수야. 그건 나중에 해. 지금은 그 아이를 데려가야겠거든. 나는 아기를 더 꽉 안았다. 나도. 이 아이는 아파. 지금 병원 가야 한다. 백도식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태수야, 너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냐? 그의 눈빛은 아주 느리고 차갑게 변했다. 그 아이는 태수 너희 과거의 대가다. 나는 온몸이 굳었다. 광수가 잔뜩 굳은 얼굴로 물었다. 대가라니 무슨? 백도식은 광수를 무시한 채 나에게 말했다. 너 20년 전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 정확히 기억 못하지?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백도식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내가 그때 잘못 건드린 돈, 그 돈 때문에 누가 죽었는지 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백도식이 내 눈을 찌르듯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람의 아이야. 나는 그 자리에서 마치 온몸의 피가 말라버린 듯 입술이 굳어졌다. 말도 안 돼. 그러나 백도식은 잔혹한 미소로 말했다. 그래, 태수야. 이제 내가 그 아이를 키우든 빼앗기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는 아주 천천히 속삭였다. 너의 죄는 다시 시작된 거야. 백도식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온몸은 얼어붙었다. 그 사람의 아이야. 그 한 문장이 20년 전의 모든 잿더미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듯했다. 광수가 충격에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그 사람이라니 누구 말입니까? 백도식은 광수를 힐끔 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너는 빠져. 이건 태수와 우리 사이의 문제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시가
그 아이, 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의 아이라니. 그 사람은 그때 죽었잖아. 백도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죽지 않았어.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멎을 뻔했다. 뭐라고? 백도식의 표정이 비틀렸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날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그는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다. 나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백도식은 계속 말했다. 그날 내가 훔친 돈, 그 돈은 사실 그 사람 몫이었어. 내가 훔쳐가서 그 사람은 조직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었었지. 나는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나는 아내의 수술비가 걱정돼. 그들의 금고에서 돈을 빼돌렸다. 하지만 그 사실을 들킨 건 나가 아닌 같이 일하던 한 남자였다. 착하고 성실했지만 나보다 약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그 남자. 그는 그날 이후 잔혹한 처벌을 받았다. 나는 그때 그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백도식이 이를 갈며 말했다. 그 사람은 죽지 않았어. 평생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거다.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다 망가지고 숨만 붙어 있는 상태로 20년을 버텼다. 광수가 숨을 삼켰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사람,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냐? 백도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은 널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백도식은 걸음을 내디디며 말했다.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원한을 내게 그대로 돌려주기로 했지. 내가 버린 인생, 내가 짓밟은 미래, 그 모든 걸. 나는 아기를 품에 더 꽉 안았다. 그럼 이 아이는 그 사람의? 백도식은 아주 잔혹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그 사람의 아이. 내가 망가뜨린 그 사람의 유일한 가족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백도식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너는 선택해야 한다, 태수야. 그 아이를 우리에게 넘기든가 아니면 내 목숨을 내놓든가. 광수가 소리를 질렀다. 미친 소리 하지 마. 아기는 아무 죄도 없어. 지금은 치료가. 하지만 백도식이 번개같이 칼을 꺼내어 광수 쪽으로 튕겨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광수 앞에 섰다. 칼날은 내 어깨를 스치며 피를 튀겼다. 광수가 절규했다. 형님, 나는 이를 악물며 버텼다. 백도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봐라, 20년 전에도 그랬지. 내가 살기 위해 누굴 희생시켰는지.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도식은 한 걸음 더 내딛었다. 그래. 이제 결말을 내자. 아기를 넘겨라. 나는 결사적으로 아기를 안았다. 못 넘겨. 그러면 죽어. 그래도 못 넘겨. 백도식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다. 우리는 모두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광수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누가 경찰을 부른 거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다. 백도식은 혀를 차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너 곧 다시 볼 거다, 태수야. SUV 2대도 빠르게 뒤로 빠져 사라졌다. 경찰차가 골목으로 들어오자 광수가 헐떡이며 말했다. 형님, 경찰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 큰일이에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왜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경찰이 끼면 이 아이는 더 위험해진다.
저놈들은 경찰보다 빠르고 더 잔혹하게 움직인다. 광수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아기를 꼭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둠이 걷히는 듯 새벽 열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만 명확하게 떠올랐다. 이제 이 아이를 지키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다. 나는 낮게 말했다. 광수야, 우린 병원 간다. 지금 당장. 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리고 아기 이마를 확인하던 순간 광수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장형님, 왜 그래? 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 혹시? 나는 숨을 삼켰다. 뭔데? 왜 그래? 광수가 아기의 목을 살짝 들어 보여주었다. 아기의 목 아래쪽 옷 속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문신 같은 표식이 보였다. 그 표식은 원형 문양 안에 작은 숫자와 영문 조합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이건 그 조직이 직접 관리하던 아이들에게 찍던 표식입니다. 나는 숨이 끊어질 뻔했다. 뭐라고? 광수는 다시 확인하듯 말했다. 이 아이, 단순히 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나는 손이 떨렸다. 광수는 마지막으로 말을 이어붙였다. 장형님, 이 아이는 그 조직이 특별히 관리하던 아이예요. 그들은 이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아기의 정체, 내 과거, 20년 전의 죄, 그리고 지금 벌어진 일,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버렸다. 광수와 나는 아기를 품은 채 큰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기는 거의 의식을 잃은 듯 움직임이 미약했고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태였다. 광수가 병원 문을 열며 소리쳤다. 아기 응급입니다. 체온 저하, 호흡 약합니다. 응급실 의료진 몇 명이 바로 아기를 받았고 침상으로 재빨리 옮겨갔다. 의사 한 명이 물었다. 보호자분이세요? 나는 대답 대신 무너질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의사는 빠르게 상태를 살핀 뒤 말했다. 신생아입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체온 35도 이하로 떨어져 있고 호흡도 불안정합니다. 곧 저체온 쇼크가 올 수 있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광수가 내 어깨를 붙잡았다. 형님,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의사들 몫이니까.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병원 자동문이 칙 하고 열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돌아봤다. 검은 코트의 남자였다. 아무런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병원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목까지 올라오는 검은 코트, 표정 없는 얼굴, 그리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눈. 광수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저놈 또 왔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러나 이번엔 단 한 명만 온 게 아니었다. 뒤이어 다른 남자 2명이 병원 안으로 들어왔다. 목 뒤에 새겨진 작은 흉터, 그 조직의 특유의 징표였다. 병원 보안 요원이 다가와 막았다. 손님, 지금은 응급실이라. 그러나 검은 코트 남자가 매우 조용하게 말했다. 그 아이, 어디 있지? 보안 요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아이라뇨? 입원하신 보호자분이라도. 그 순간 검은 코트 남자가 보안 요원의 팔을 잡고 아주 천천히 엄지손가락을 비틀었다.
툭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보안 요원이 비명을 질렀다. 응급실 사람들이 놀라 그쪽을 바라봤다. 나는 숨이 멎었다. 여기서도 저러는구나, 이놈들. 광수가 당황한 채 말했다. 장 형님, 이건 더 이상 숨길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을. 그러나 나는 낮게 말했다. 안 돼. 광수는 절규했다. 왜요? 이건 명백한 폭력이고 형님은 지금. 나는 조용히 말했다. 경찰 부르면 저놈들은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인질로 잡는다. 광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검은 코트 남자는 보안 요원을 바닥에 쓰러뜨린 뒤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응급실 끝으로 몰리던 순간 치료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재빠르게 말했다. 보호자분. 나는 급히 다가갔다. 아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응급조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침을 삼켰다. 하지만 의사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아기 몸의 왼쪽 목 부분에 특이한 표식이 있던데요. 나는 숨이 멎었다. 그걸 보셨습니까? 네. 그게 뭔가요? 그 표식은 병원에 등록된 신생아 표식이 아니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흔한 문양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백도식의 말이 떠올랐다. 그 아이는 그 조직이 특별히 관리하던 아이야. 그리고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 문양이 혹시 불법 인신매매나 비밀리에 운영되는 시설에서 생긴 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나는 벼락을 맞은 듯 멍해졌다. 그러나 그 말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말을 들은 광수의 반응이었다. 광수가 그 표식을 본 의사를 향해 순간적으로 소리쳤다. 그 얘기 큰 소리로 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광수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이야기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광수의 어깨를 붙잡았다. 광수야, 너 그 표식 언제 본 적이 있는 거냐? 광수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형님, 20년 전 형님이 없어졌을 때 그 조직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실험 같은 걸 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나는 숨이 멎었다. 광수는 더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들 중 특별관리 대상이라 불린 아이들에게 바로 그 문양이 찍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실험? 광수는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는 몰라요. 아이 거래? 몸값을 올리기 위한 불법 개입? 유기된 아이들을 조직 자산으로 만드는 작업? 여러 소문이 있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광수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조직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형님과 관련된 그 사람의 아이. 내 심장이 천천히 찢어지는 듯했다. 그때 뒤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정확히 알고 있군. 나는 몸이 굳었다. 검은 코트 남자가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광수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의사도 놀라 움찔했다. 검은 코트 남자는 영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우리 조직의 미완성 자산. 아직 폐기하기엔 쓸모가 많지. 나는 분노에 손이 떨렸다. 이 아이는 사람이다. 상품이 아니야.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망쳐놓은 그 남자가 남긴 마지막 존재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지?
남자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내가 만날 자격은 없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 아이는 왜 버렸지? 검은 코트 남자가 말했다. 버린 게 아니다. 내가 찾도록 놓아둔 거지. 왜? 남자는 입가를 일그러뜨렸다. 내가 20년 전 그 남자에게 했던 짓을 같이 겪어보라고. 나는 전신의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광수가 소리쳤다. 그만해라. 그 아이는 죄가. 그러나 검은 코트 남자가 광수의 목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와 눈을 맞추었다. 도시가 여기서 끝내자. 남자는 미세하게 웃었다. 그래. 이제 곧 끝날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난 순간 응급실 바깥에서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남자의 손에는 작은 칼날이 들려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광수야. 아기. 지켜. 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20년 전엔 내가 도망쳤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다. 남자들은 아기를 찾기 위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치료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말했다. 보호자분, 아기 호흡 돌아왔습니다. 나는 숨을 멎을 뻔했다. 그 소식은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아기를 더 가치 있는 목표로 만드는 말이었다. 남자들의 눈빛이 한순간 번쩍였다. 그리고 그중 한 남자가 말했다. 지금 데려가. 의사의 호흡이 돌아왔다는 말이 들린 순간 응급실 안의 공기는 단숨에 팽팽하게 팽창했다. 다른 누구보다 조직의 놈들이 먼저 반응했다. 검은 코트 남자의 눈빛이 냉혹하게 가늘어졌다. 지금이다. 아이 데려가. 2명의 조직원은 치료실 쪽으로 재빨리 몸을 틀었다. 광수가 미친 듯이 외쳤다. 안 돼. 그 순간 나는 광수 앞으로 몸을 던졌다. 조직원의 팔에서 번쩍거린 칼날이 내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가며 뜨거운 통증이 파고들었다. 그러나 나는 쓰러지지 않았다. 나는 20년 동안 도망쳐왔던 죄와 피하고만 싶었던 과거와 이제야 마주하고 있었다.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다른 조직원이 달려오자 광수가 곧바로 몸으로 그를 막았다. 형님, 시간 벌어드릴 테니까 아기부터 안전하게. 광수의 목소리에는 죽음을 무릅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검은 코트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칼도 주먹도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공기를 찢어놓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나와 단 몇 발짝 앞에서 멈췄다. 태수야, 내가 20년 전에 훔친 것은 돈이 아니라. 그는 손을 들어 바닥에 쓰러진 아기 쪽을 가리켰다. 그 남자의 인생이었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사과할 기회도 없었어. 기회? 너는 이미 가졌지. 20년 동안 숨었잖아. 그게 내 사과였어. 그의 냉소가 나를 더 깊이 찔렀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용해 또 다른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거냐? 검은 코트 남자는 잠깐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작은 흔들림이 보였다. 이 아이는 우리가 만든 자산이다. 가치가 크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인간을 상품 취급하는 순간 너희는 이미 끝난 거다.
남자의 표정이 차갑게 돌아왔다. 그럼 힘으로 확인해 보자. 그가 손을 뻗는 순간 뒤쪽 치료실 문이 쿵 뛰며 열렸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한 명, 두 명씩 뛰쳐나오며 외쳤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경비 불러요. 남자들은 당황한 듯 뒤돌아봤다. 나는 그 짧은 순간에 남자의 옆구리를 밀치고 광수 쪽으로 외쳤다. 지금이다. 아기 데리고 뒤쪽 출입문으로. 광수는 아기를 품고 응급실 뒤편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형님 제발 살아서 따라오십시오. 나는 광수가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검은 코트 남자의 손목을 붙잡았다. 남자가 낮게 말했다. 또 도망치나 보지? 아니. 나는 그의 팔을 강하게 비틀었다. 이번엔 두 번 다시 너희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때 병원 전체에 경비팀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쿵쿵쿵. 남자가 이를 갈았다. 태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는 몸을 돌려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응급실 문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 밖에서 내게 한마디를 남겼다. 그 아이 반드시 되찾아갈 거다. 응급실 문이 닫히고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나는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광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괜찮습니까?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조금 아플 뿐이다. 광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기는 이제 조금씩 숨을 고르고 있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의사가 다가와 말했다. 다행히 회복 조치가 잘 먹혔습니다. 치료만 계속하면 살 수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구해냈다는 안도감과 20년 전의 죄책감이 뒤섞여 눈물이 저절로 올라왔다. 광수가 조용히 물었다. 형님, 이 아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천천히 아기의 볼을 쓸었다. 작고 따뜻한 살아있는 생명, 누군가의 원망으로 시작된 아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지켜야 할 생명이었다. 지킨다. 광수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사람이 받았던 고통을 나는 대신 지겠다. 잠시 침묵 뒤 나는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만큼은 절대 내가 저질렀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광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게 형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일 겁니다. 병원 경비팀이 다가왔다. 신고 들어왔습니다. 상황 파악 좀. 그러나 나는 말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아기 치료가 먼저입니다. 의사는 재빠르게 끼어들었다. 맞습니다. 지금 보호자분은 의학적으로 안정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경찰 신고는 추후에 하셔도 됩니다. 광수는 조용히 말했다. 형님, 오늘 밤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저놈들 다시 올 거다. 나는 아기를 다시 품에 안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다. 아기의 작은 손이 내 옷깃을 잡았다. 그 따뜻한 온기가 내 심장 깊은 곳을 찔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오래전 어두운 지하실에서 끝내 하지 못했던 말이 떠올랐다. 미안하다. 나는 아기에게 속삭였다. 다신 버리지 않을게. 너를 내가 지킬게. 창밖 새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빛이 스며드는 시간.
20년 전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나는 처음으로 그 죄를 마주하며 한 발을 내딛었다. 그 아이의 보호자로서, 그리고 새로운 삶의 주인으로서